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한국기능운동교육원과 함께하는 운동이 보약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한 12번 회차에 걸쳐서 운동이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정말 뭐가 좋다는 건지, 그리고 아직 운동이 습관화가 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2번에 걸쳐서 여러분을 설득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운동의 이점 중에서 우리 만성질환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1회차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여의도 성모병원의 김진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저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 중에서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만성 질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돼요. 이제 그래서 사실 특별히 모셨는데요. 내부민외과 교수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 교수님 혹시 뭐 내과 사실 저희 내과 질환은 거의 다 이제 환자들을 여러 번 보고 단기간에 치료가 되지 않는 질환을 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질환을 만성 질환이라고 분류는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이제 내분비내과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분비내과 하면 어떤 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형외과 의사거든요.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사실 수술도 해야 하고 환자분들 대부분이 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또 가장 많은 또 질환들 중에 하나가 또 당뇨병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당뇨 같은 경우는 당뇨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수술 전후로 이제 당뇨 혈당 관리 이런 거에 이제 저희가 많이 의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사실 우리 내부민외과 교수님들이 너무 이제 친절하시고 온화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너무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친절한 의사가 되자가 이제 저희 이제 모든 저희 내부내과 의사들 목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수술 전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 약제 조정 이런 것도 많이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랑 교류도 좀 많은 편이고 좋게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이제 내분비내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당뇨가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내분비내과는 호르몬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치료해 드리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내분비학이라는 게 호르몬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요. 사실 어릴 때는 성장과 발달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어떤 대사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르기까지 사실 이제 전 세계 주기에 있어서 이제 호르몬이 관여를 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이제 전체 몸의 리듬과 균형을 맞춰주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내는 기관 뇌하수체나 뭐 췌장, 갑상선, 부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선에 생기는 저희가 암 그래서 뇌하수체 종양이라든지 부신암, 갑상선암도 이제 저희 분과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흔하게 많이 보시게 되는 질환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비만과 대사 질환일 텐데 연관해서 이제 췌장 기능 저하가 이제 당뇨병과 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뇨병을 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은 뭐 당뇨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내분비 내과에는 사실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내분비 기관들을 이제 진료하시고 이제 치료하시는 그런 과네요.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만성질환인 건데 사실 이제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 일단 뭐 만성질환이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성 질환이란 무엇인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치료가 되지 않은 모든 질환 사실 만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어렵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만성 질환 관리로 두고 있는데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만,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을 이제 저희 내분비 내과에서 보고 있고, 고혈압 역시 저희가 뭐 2차성 고혈압 이런 것들 진단하고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만성 질환이 단기간에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과 행동이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제 2-3년 이상 계속 이제 질환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질병 경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도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진단이 잘 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혈당이 높을 때 이상지질 혈증이 동맥경화까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 및 개입이 또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생활 습관병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약간 뭘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습관을 잘 교정하면 뭔가 이런 만성 질환들을 피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면 이런 병들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이 들리기도 하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이제 만성 질환이 총 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고혈압, 당뇨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을 것 같은데 한 38% 정도가 다 비만이다. 사실 우리가 비만이 만성 질환이야라고 언뜻 일반인 분들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비만을 병으로 보고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비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약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이제 질환을 보고 장기간 관리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병으로 분리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뭐 허리둘레로도 하고 있고, 키 대비 이제 몸무게 해서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불리는 이제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로도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비만 같은 경우에는 대사 질환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거를 우리가 병이다 이렇게를 분류는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비만이 대사 질환을 동반한 비건강한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로 이제 개입할 수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제 보시면 뭐 2-3 개월 안에 뭐 10 킬로를 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를 하고 이제 체중을 감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만성 질환의 카테고리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채팅창에다가 이제 저희 질문들을 올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긴 한데, 지금 비만이라는 주제가 나오니까 이제 막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요거 저희가 좀 모았다가 우리 교수님 이야기가 좀 끝나시고 저희가 Q&A 시간에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성 질환에 대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런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쉽게 치료되지 않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도 이제 WHO에서는 비감염성 질환, 만성 질환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오늘 주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만성 질환의 공통 위험 요인으로 피지컬 인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운동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식사, 술, 담배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 부분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만성 질환의 이제 위험 요인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담배, 술, 이건 뭐 위해 요인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조절할, 이제 잘 할 수 있는 더 영역이 이제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운동을 또 하느냐, 얼마나 운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너의 이제 주제가 운동이 보약이거든요. 운동으로 이런 이제 만성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이제 운동을 할 것이며 운동의 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여러 이제 질환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친숙한 거는 우리 대부분 일반 분들이 혈당 관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혈당이라는 것이 일단 어떻게 조절되는 것인지 조금 우리가
유식해지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또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혈당 조절은 어떻게 되느냐. 앞서서 이제 호르몬 말씀드렸는데, 이제 혈당 조절에서 제일 주된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많이 이제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먹어서 혈액에 당이 많이 떠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췌장의 베타셀이라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요. 이 인슐린은 이제 혈액의 혈당을 지방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작용 호르몬인데요. 이제 흔히 이제 처음에 이제 당뇨병이 진단이 되었을 때 당뇨병이 이제 살이 찌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이 이제 10kg씩 빠져서 오십니다. 5kg, 10kg씩 빠져서 오시고, 사실 오히려 이제 인슐린 치료를 하고 혈당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슐린의 특성 때문이고요. 반대로 이제 긴 시간 식사를 하지 않으셔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알파셀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제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당을 일시적으로 혈액으로 꺼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혈당을 이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지 않게 일정한 수준의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반 분들은 대부분 당뇨다 이러면은 뭔가 되게 살찌시는 분들, 뭐 비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올 것 같은데 오히려 살이 갑자기 빠져서 오시기도 한다.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하신 거런 이런 얘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당뇨에 이제 심하게 조절되지 않는 당뇨 처음 진단되시는 경우에는 살이 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거 이런 건데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것인지 또는 정말 나쁜 것인지 또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흔히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요새 이제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 정의가 된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무언가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생리학적 현상은 맞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이제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고 많이 오르고 그리고 장기간 이제 지속되는 경우를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제 부를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정의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정의를 조금 도와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이든 이제 랜덤하게 랜덤하게 측정을 한 그 혈당이 200이 넘는 경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당뇨 이제 진단 크라이테리아 중에 범위 중에 하나로 저희가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식후에 혈당이 200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잘 조절되고 있죠. 항상성이 잘 조절되는데 이 빨간색 이 환자는 식사를 하면 이제 200 넘게 이렇게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고 관찰을 할 텐데요. 이제 반대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이 당뇨가 없는 환자,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당뇨가 있는 환자인데 오히려 당뇨 환자는 이게 완만한 그래프이죠. 이게 세로축을 보시면 이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뇨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빠르게 잘 나온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혈당 조절을 잘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당뇨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 early phase insulin secretion이라고 해서 혈당 부하가 생기면 인슐린이 빠르게 잘 나오는 어떤 분비 있는 기능,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early phase insulin secretion이 소실된 경우에 이제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다. 피지올로직한 초기 증상이다 보고 있고, 보시면 이제 알지닌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혈당이 아닌 이제 베타셀을 자극하는 검사를 했을 때도 이제 당뇨병이 아닌 환자는 이렇게 인슐린이 잘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관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형 당뇨의 이제 여러 가지 병인 중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뭐 1형 당뇨, 2형 당뇨 분리에서는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이고요. 이제 2형 당뇨도 이런 인슐린 분비능 소실이 같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단 걸 많이 드셔서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반복되게 되면 이런 인슐린 분비능이 떨어지고요. 이게 악순환을 좀 보일 수 있게 돼서
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네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저를 자극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혈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쟀을 때 200 넘으면 일단 혈당 스파이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우리 다들 경험해 보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일단 너무 졸리고 막 피곤하고 일단 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느낌이 좀 들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상적인 기능이 이제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라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요 혈당을 잘 잡아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얘네가 잡아 끌어내지 못하니까 이제 팍팍 튀어오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조금 러프하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슐린 분비능이랑 인슐린 저항성 두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제2형 당뇨의 이제 주된 병인이 두 가지인데 이제 흔히 이제 체중이 찌고 이제 체지방률이 높아지면 이제 몸에서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제 흔히 이제 나의 능력과 환경 두 가지가 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인슐린을 잘 분비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제를 많이 드시고 이제 체지방률이 높아지고 하는 경우에는 인슐린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지방으로 저장하는 능력, 근육으로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고 충분히 인슐린을 잘 내가 분비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혈당을 낮춘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하는 것이 2형 당뇨병이고 그것이 이제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잘 막아주는 게 이제 인슐린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을 쓰는데도 잘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이를테면 뭐 인슐린 100 정도를 이제 우리가 쓴다 하면 예전에는 100만큼의 어떤 그런 혈당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을 써도 뭐 80밖에 100을 써도 50밖에 안 되는 이제 그런 인슐린의 작동하는 그 효과가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린 이유가 이제 우리가 오늘 대화를 할 운동과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이제 늘리는 것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잘 말을 잡고 안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요거 혈당을 개선하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주제가 이제 운동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오래 이제 저희가 유식해지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그럼 이제 운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 일단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좋기도 하지만 혈당 관리에도 좋다 그래서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세요. 밥 먹고 나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게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근거는 이제 일단 먼저 이제 한 가지 메타 분석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당뇨병 대상이든 일반 환자들 운동을 하는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58개 연구 전체 17,000여 명 환자들을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연구를 한 내용이고요. 운동으로 이제 당화혈색소 평균 0.5에서 0.7% 감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3달 이상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고 그러면 어떤 운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트 방식의 운동이 이제 제일 많이 떨어뜨렸고 단지 이제 신체 활동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당화혈색소를 0.35%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당화혈색소는 2-3개월 정도 평균 혈당을 이제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6.5% 이상이면 당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가장 약한 약 하나를 먹었을 때 당화혈색소가 이제 0.5% 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약제 용량이나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 용량 한 가지 선택한다고 했을 때 3달을 약을 드시면 이제 0.5% 정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개월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약 하나 정도 효과는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당화혈색소가 뭐
5.7부터 6.5 사이의 어떤 당뇨 전 단계라고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면 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네. 저 당화혈색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당화혈색소는 뭐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제 혈액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고 빠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뭐 뼈나 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재생되고 다시 생기고 하는 반복적인 이제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몸 안에 이제 적혈구가 2-3개월 정도 이렇게 재생이 되는 과정이 있겠고 턴오버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2-3개월 정도의 혈당이 이제 그 적혈구 안에 혈색소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이제 실험실적으로 혈액 검사로 어사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혈색소에 이제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로 이제 평균당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제 당화혈색소 0.5라고 하면 이제 전체 평균당으로는 한 10 정도 네,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뇨가 얼마나 나쁘냐, 좀 좋아졌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표로 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당화혈색소. 아마 당뇨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당뇨 또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많이 아시는 거고 사실 제 환자분들도 이 당화혈색소 당뇨 환자 진료 보러 오신 게 아닌데도 혈액 검사할 때 당화혈색소 좀 넣어달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뇨 약을 한 3개월 정도 먹는 거 요렇게 정도의 효과가 실제로는 이제 운동을 한 3개월 정도 했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너의 제목과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이 보약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영어로 표기를 해놨지만은 제일 위에 있는 운동이 지금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0.6% 이게 이제 당화혈색소의 0.6%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운동으로는 이제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건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운동에 좀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 많이 이제 하고 있는 운동들 중에서 뭐 크로스핏,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타바타도 뭐 인터벌 트레이닝이니까요. 그게 강도가 높은 아주 이제 반복되고 다양한 운동들을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이렇게 스위칭해 가면서 하는 운동. 이게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고 쭉 보면 이제 그리고 뭐 단순 유산소 운동도 한 0.5% 정도, 0.6% 가까이 감소되는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강도 운동 하지 않아도 그냥 정말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신체 활동을 평소보다 움직이기만 해도 0.35%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을 굳이 드시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건강해지고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래서 이제 exercise is medicine이라고 해서 이제 운동이 약이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2007년부터 많이 이제 의학회와 이제 스포츠 메디슨 학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해온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게 격일로 운동을 하라 최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만에 한 번 할까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혈당 강화 효과가 2일에서 3일까지 최대 72시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틀에 한 번 운동을 꼭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실 저희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뭐 며칠에 한 번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뭐 사실 저한테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말이긴 한데 이제 운동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슐린 감수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효과가 한 72시간 정도 계속되는데 항상 이렇게 똑같은 효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또 올랐다가 내려가기도 하니까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려면 한 이틀에 한 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저희가 학계 차원에서 다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운동할까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요것도 이제 같이 공유를 드리는데요. 이 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WHO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 대상으로 이제 얼마나 운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당 moderate intensity, 그러니까 중강도 운동을 150분 정도, 그리고 vigorous intensity, 고강도 운동 75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권고가 되고요. 이것은 유산소 운동 기준입니다. 그 밖에 이제 근육 운동, muscle strengthening activity를 주 2회 정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physical inactivity, 그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거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이제 계단 오르기를 하라, 이런 권고도 되어 있고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조나 요가와 같은 이제 스트레칭 운동, 그래서 멀티 커포넌트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약간 이렇게 균형을 잡는, 밸런스나 이런 균형을 잡는 운동들이 좀 포함되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이제 루틴을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이 돼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비거러스 인텐시티,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은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약간 숨은 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주 2회 3-40분 달리기 하시면 이제 75분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근력 운동 주 2회 하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 최소 운동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곽재만 교수님 코너에서 많은 이제 운동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근력 운동과 이제 또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이제 멀티 컴포넌트 운동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운동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셔서, 사실 뭐 크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아주 저강도의 근육을 오랫동안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 짧은 시간에 강한 강도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 운동은 결국 근육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근육을 움직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점들 중에서 오늘 내용은 이제 혈당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런 아주 좋은 루틴 샘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딱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날짜를 딱 정해 가지고 집 앞에 뭐 아파트에 사시거나 동네 사시면 동네 한 바퀴 뛰시는 것도 거의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달리기 할당량을 채우실 수 있는 것 같고, 근력 운동은 이제 본인들의 근육의 어떤 뭐 강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가면서 하셔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처럼 헬스장 가기 쉬운 또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덤벨 하나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라, 이런 얘기들을 또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앞으로 남은 또 회차 시간들 동안 차근차근 또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이게 과연 그러면은 이 정도 운동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물론 당뇨에도 효과가 있지만, 사실 WHO에서 이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이전에 이제 나온 연구에서 딱 요만큼 운동하면 사망률을 3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더 운동한 것과 덜 운동한 것의 차이가 이제 가장 적은 지점이 바로 이 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다한 운동이 이제 부상 우려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과다하게 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딱 요 정도 기준으로 이제 해외에서 권고한 연구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 밖에 어떻게 이제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인가, 조금 몇 가지 이제 권고 사항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앉아 있는 시간이 줄인다, 이런 것은 이제 혈당 강화 효과라든지 체중 감량 효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컨디셔닝에는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30에서 6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이제 요새는 이제 스탠딩 데스크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연구에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어떤 연구에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사실은 보고가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혈당이나 체중에는 큰 효과는 없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앉아 있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것과 이제 전체적인 목 통증,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이제 적절한 높이와 움직임,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사무직이신 경우에는 요런 아이디어를 조금 내보실 수 있겠고요. 근데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럼 누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서 그러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 그래서 오해를 예 앉아 있는 네. 시간을 줄이라는 것은 네네. 이제 서서 움직이라는 뜻인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스탠딩 데스크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인제 근육을 움직이는 거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는 동안에는 뇌와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인제 일어서서 뭐 한 바퀴 사무실을 좀 돈다든지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아주 약한 강도의 스쿼트를 쪼끔 인제 해 본다든지 요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나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려면 그냥 좀 누워 있으면 되겠다. 아닌 거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말씀 주신 그 이제 "간단히 움직이면 되겠다." 하는 컨셉이 이제 운동 스낵이라고 또 권고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사실 없는 경우 이제 권고되는 만큼의 운동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나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심폐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스낵의 개념은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2-3분 운동을 하는 건데요. 3분 운동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뭐 책상 앞에 이렇게 잠깐 스쿼트, 잠깐 계단 오르기, 퇴근 후에 가벼운 근력 운동 요런 것을 한 3분 정도 주 2 회, 3회 요렇게 하시면 하루에 2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낵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이제 우리가 간식을 먹는 대신에 운동을 짧게 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요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말이 음. 되게 직관적이고 되게 음. 잘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디저트 많이 드시잖아요. 식사하고 디저트 드시지 마시고 운동 스낵 드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운동 그럼요. 스낵 드시면 되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제 책상 앞 스쿼트랑 그다음에 인제 휴식 시간에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사실 어 전 직장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10 층까지 15 층까지 걸어갔다 내려오는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음. 음. 그게 운동 다 동아리네요. 그쵸. 그게 아마 네네네. 운동 스낵 이런 개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책상 앞 스쿼트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뭐 스쿼트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압박감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거 요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아주 쉽게 해 보실 수 있어서 이제 식사하시고 디저트 말고 운동 스낵 드시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쉽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주 2회 운동 저희 이제 환자분들께 주 2회 3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출퇴근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 1 회라도 꼭 하셔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쪼끔 고령에 해당할 수는 있겠는데 주 1회 단 15 분의 운동으로도 이것은 이제 어 골절을 예방하는 연구거든요. 이제 저희가 당뇨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고령 환자 뼈 건강, 근육 건강에 대해서도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 1회 15 분의 운동으로도 이제 노년기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뭐 정형외과 교수님이 더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 2회 시간 내시기 어렵다면 운동 스낵과 주 1회 운동으로 충분한 효과 누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주 1회 운동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음. 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족분들 중에서 인제 고령이신 우리 어르신들 뭐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져서 고관절 부러져서 오세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다가 그냥 잠깐 주저앉아서 넘어졌는데 고관절 부러져서 오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 근육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정형외과적으로는 머슬 가딩이라 그래서 사실 갑옷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뼈나 부상들을 좀 완화시켜 주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근육들이 인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근감소증도 오고 근육도 운동해도 근육도 잘 안 생기는 동화 저항도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육이 자꾸 이제 없어지고 하면서 이런 보호막 같은 이 보호 작용을 잘 못하게 되고 부러지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또 병원에 누워 계시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뭐 돌아가실 수 있는 사망률도 높아지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현 교수님께서 아주 저희를 좀 유식하게 해주시는 좋은 시간들 좀 만들어 주셨는데 이 혈당이라는 것, 이 만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또 질환인 당뇨, 그리고 이제 당뇨는 결국은 혈당을 잘 잡는 것인데 혈당을 잘 잡으려면 혈당을 잡아주는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이 잘 말을 듣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방법들 중에서 요 운동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제일 지금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운동 스낵이라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쉽게 항상 스낵 드시듯이 이렇게 디저트 드시듯이 운동을 이렇게 매일매일 실천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이런 만성 질환은 우리 습관, 만성 습관에 관련된 병이니까 잘 해결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10분,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우리 교수님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지금 가까이 보고 있는데 아주 미인이세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이 당화혈색소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게 아까 당뇨병의 어떤 그 상태 또는 뭐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화혈색소 6.5인데 약을 안 먹고 그냥 이제 체중 관리만 해도 괜찮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주나무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환자분을 직접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당화혈색소만 가지고 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슐린 저항성만이 기전이 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가 일단은 일부 있을 수 있고요. 드문 경우긴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면서 생기는 이제 당화혈색소 6.5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바로 약물을 시작하지 않고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희가 치료로서 권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동을 하시면 한 0.3에서 5 정도까지도 이제 당화혈색소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운동과 다이어트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워낙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해를 이제 빚을까 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제 당뇨를 저희가 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이게 약물이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주치의 선생님 지정하셔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생활 습관으로 개선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또 다시 약이 필요한 순간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화혈색소 6.5라고 하시면 다이어트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식사 조절과 주기적인 검사 그리고 의사 선생님 상의하셔서 이제 약물 개입이 필요한 단계는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함께 또 설명을 드립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뭐 이제 지방을 낮추는 것이기도 한데 여기 우리 전진애님께서 그 질문 주신 얘기 중에서 지방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나오냐 굉장히 관련 지식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지방에서도 나오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성 호르몬 합성과 저장 뭐 이런데 이제 지방이 사실 관여를 하는 어떤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체중이 찌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률이 높아지면 이제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질환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실제로 다 보고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로 뭐 저희가 뭐 에스트로겐을 측정하거나 뭐 진단 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비만이라는 거, 이게 아까 비만 얘기할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그 건강 찾는 김영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는
비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가? 뭐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사실 비만 기준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체질량 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키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는 지수인데요. 그게 이제 25가 넘으면 비만이다. 이렇게 현재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은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제 비만 컷오프를 좀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사질환에 동반된 경우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체중을 25 미만으로 또는 이제 23 까지도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치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없고 체지방률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바디 이런 것도 조금 같이 해석을 할 필요는 있겠고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체질량 지수 25가 비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가,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본인 몸무게랑 키 요것만 아시면 이제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 25 정도면은 사실 뭐 이 치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 그 지금 코너의 이름이 이제 운동의 보약이라는 얘긴데 질문이 뭐가 이렇게 많냐면 운동 말고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으시니까요. 마운자로 뭐 요즘 뭐 위고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내분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고비, 마운자로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요게 궁금하신 것들 중에서는 요 우라라님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마운자로가 이제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이 있어도 괜찮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지금 주사제로 나온 GLP-1 아고니스트 약제들인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을 때 나오는 장 호르몬을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합성해 놓은 약들이고요. 실제로 적용했을 때 포만감이 있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요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당뇨가 있으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권고가 됩니다. 실제로 이게 당뇨 약으로 개발이 된 약입니다. 예전에 이제 외국에 굉장히 이제 고도 비만 환자들을 이제 위절제술을 함으로써 이제 체중 감량하는 그런 시술을 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의 이제 발견으로 이제 발견된 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뇨 치료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에는 약의 금기는 아닌데요. 다만 이제 유전성 갑상선암인 수질암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질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금기입니다. 다만 이제 갑상선 수질암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일반 갑상선 결절의 경우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위고비, 뭐 마운자로 이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이제 배부르니까 안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안 먹고 싶어지는 게 호르몬 때문인 건데 호르몬을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맞게 되면 마치 밥 먹고 난 다음에 아우 이제 밥 배불러서 못 먹겠어라고 하는 그런 포만감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적게 먹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만이 좀 치료된다. 요런 질환이라서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뇨와 비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우라라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거 당뇨 있을 때 맞아도 되냐? 오히려 치료제로서 또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교수님 요런 내용은 어떻게 뭐 콩돌이님께서는 이런 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비만이면은 마운자로가 보험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이제 아마 2026년 1 월부터 마운자로랑 같은 성분은 아니고 이제 그 현재 위고비랑 같은 성분이 아마도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뇨 진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는 당뇨병 환자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당뇨병 진단과 체중이 같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인제 우리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또 혈당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금 식품 회사들에서는 제로 식품이 엄청 열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로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것처럼 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당이 없어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제로 섭취, 제로 슈가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 그러면은 이건 당이 없으니까 인슐린도 안 나오고 전혀 무해한 거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전진애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로 콜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 입장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일반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가 나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칼로리가 없는 것도 맞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로 콜라를 먹음으로써 다른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더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덜 섭취하시는 게 권고는 되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제로에 들어간 이제 인공 감미료의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최근에는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양을 제한해서 드시는 거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공 감미료가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로 콜라가 오케이, 좋아. 이제부터 제로 콜라로 이제 원래 드시던 것 줄이지 않고 그냥 대체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무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가 또 주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대사작용에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인공 감미료다 보니까 일단 우리 뇌가 단맛을 느끼잖아요. 단맛을 느끼면 어느 정도 췌장이 좀 반응을 하나요? 인슐린이나? 인슐린이나 당은 거의 반응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로 그래요. 콜라 자체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차선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혈당 스파이크 관련해서 우리 최미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밥 먹으면 잠 쏟아진다. 왜 그런 건가요? 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졸리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당 자체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일이 이제 위장관으로 가면서 부교감 신경 쪽으로 이제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히려 운동을 굉장히 세게 하시면 그 교감 신경이 이제 자극되면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운동에 대해서 조금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간단한 술렁술렁하는 운동 말고 약간 센 비골스 인텐시티로 하시면 식욕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오히려 이제 식사를 하시고 쉬시면 더 이제 위장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더 먹고 싶고 이제 잠이 더 쏟아지고, 이게 아마 이것은 이제 호르몬 변화도 있고 당 변화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몸이 이제 소화나 안정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밸런스를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한 15분에서 30, 그러니까 식사 직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혈당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전체적인 컨디셔닝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영도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아까 앉아 있는 시간을 줄여라. 근데 허리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로 인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면 누워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운동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역시 식사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식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시고 먹는 순서를 이제 채소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드시고 이런 먹는 순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가공되지 않은 식품 선택하셔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법에 대해서는 뭐 아주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교수님 근데 그 얘기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먹는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채소를 먼저 먹고 뭐 이제 섬유질 같은 걸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단백질, 탄수화물 제일 나중에 먹으라 그러는데 그런 내분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장에서 흡수율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로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는 것이 단 음료입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드시게 되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시더라도 제형이 어떻게 돼 있는가. 사과를 통으로 드신 것과 사과 주스를 드시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가급적이면 조리가 덜 된 것, 그러니까 가공이 덜 된 것을 선택하시고 이제 순서도 이렇게 딱딱하고 섬유질이 많은 것 먼저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몸에 당이 들어올 때도 한꺼번에 팍 쏟아지는 것보다는 어떤 점진적으로 들어오게 좀 해주고, 그리고 그래야 사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가지게 해주고, 근데 그러니까 조금 혈당을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많은 Q&A 시간들을 확보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궁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다음 회차 시간 때 잘 풀어낼 수 있는 또 좋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고 코너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이나 식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말고도 이제 많은 정보와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특히 이제 고민이 되실 때 약물 치료를 할까 말까, 이 비만에 대해서 내가 혼자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실 때 저희 내분비 내과 편안하게 찾아주시면 저희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뭐 간단한 운동이나 식사에 대한 궁금증도 괜찮으시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또 찾아오셔서 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국기능운동교육원과 함께한 운동이 보약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인데요.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엑서사이즈 스낵, 그러니까 운동 스낵 꼭 기억하셔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꼭 운동 한번 간단히 하시고 또 오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셨 윤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이야기해 주셨던 또 이제 많은 질문해 주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